오늘 특강을 해주시기에 귀한 걸음을 해주시는 장호선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학사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언론학과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과 한국기업언론 학회장님 그리고 충청언론 학회장님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분권대학 교수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著서로는 지역사회 언론, 지역공동체신문, 언론의 자유와 책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기에 저희와 함께해 주신 장호선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교육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1년 만에 왔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일찍 와서 저 활성산 그 풍차 많은 곳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참 굉장히 좋은 데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고요. 자, 오늘 제가 그 강의할 내용은 자치분권, 언론, 제가 또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는 자치분권 중에서도 대부분 언론이 무슨 상관이야? 자치분권, 그래서 행정, 정치, 법,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언론이 자치분권과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 언론 때문에 자치분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매우 회의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자치분권을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될 가능성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언론에 있다라는 게 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자치분권에 있어서 언론이 중요한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돌아가시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 두 책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을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식민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하나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영암군 교육 공무원들이시죠? 그렇죠? 영암군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암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예. 거의 대부분이시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방은 지금까지는 기피해야 할 곳입니다. 피해야 할 곳. 그래서 지방이 아닌 곳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못 가면 내 자식이라도 보내자. 이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파라다임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런 세상,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는데 많은 지방 사람들이 아직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지방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2시간 강의인데 또 90분으로 줄여, 그것도 또 더 줄여서 80분 해달라고 그러셔서 앞에 좀 많이 잘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제가 이제 이상과 현실이라고 했는데, 자, 이상은 얼마 전 지난 올 연초에 청와대에서 만든 분권 개헌안에서 나온 것처럼 지방분권 국가다. 그래서 아주 헌법 조항에 집어넣어서 모든 국가 행정 체제에 있어서 지방분권이 어떤 중심되는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이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68.1%가 이런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거의 70%가. 지금처럼 그 좀 다양화되고 또는 그 이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거의 70%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방분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방분권 개헌안 통과될 것 같아요? 안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게 있었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 다수가 분권이 필요하고 그래서 헌법까지 고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그게 올해 5월인가 나왔는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왜 아무도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그럼 지방분권을 할 필요가 없어진 나라가 됐나요, 지금 우리가? 그건 아니겠죠. 앞만 봐도 별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지난 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개선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개헌에까지도 개헌을 찬성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헌법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들도 헌법 바꾸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근데 바꾸자고 했는데 동의해줬는데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 다 이제 잊혀진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또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 뭐 여당 야당으로 나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고 영남 정권 뭐 호남 정권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는데 이러한 역대 정부에 있어서 한결 같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지방 분권, 지역 균형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영남 정권도 호남 정권도 한결같이 지역 간 균형 발전해야 되고 지방 자치해야 되고 지방 분권해야 되고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있어서도 지방분권 관련 주요 공약들 후보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도 차이가 없어서 TV 토론할 때 주제로도 선정되지 못했어요. 토론거리가 없어요. 다 동의하니까. 서로 좀 반대 이견이 있어야 뭔가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분권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배분해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나서고 무슨 10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경상도에서도 하고 전라도에서도 하고 야당에서도 하고 여당에서도 하고 지방분권 반대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분권 반대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역 균형 발전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일부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있죠. 지방자치가 효율성이 없고 군의회나 도의회 의원들 세비만 많이 받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것들 봐서 지방자치를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또는 지금 있는 수준으로 더 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단은 지역을 막론하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분권하자고 한다라는 겁니다. 찬성해요. 근데 안 돼요. 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국민도 찬성하고 정치인도 찬성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언론이 싫어해서 그래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언론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시니까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역대 대통령의 공통점 뭡니까? 제가 거의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지난 광명시의 선거 정답을 맞추는 분이 한 분 나왔어요.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지방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지방 출신이에요. 수도권 출신도 아니고 서울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개그맨들이 흉내내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 다 지방 출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기준으로 본다면 지방촌에서 태어나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서울에 진출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이. 자, 그리고, 그런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각을 하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이나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등등등, 이제 대통령을 보좌할 주요 장관 권력자들을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분석한 거예요? 지역별로 골고루 인사를 했느냐?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인사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문재인 정부가 장차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출신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을 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다고요? 굉장히 잘못했어요. 지금은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시지만 제가 왜 잘못했는지를 설명드리면 대부분 공감들 하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장관들을 출신 지역별로 골고루 선출을 해서 임명을 합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영암 군청 공무원들의 IQ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잘못됐어요? 왜? 골고루 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하는 건. 근데 왜 출신 지역별로 골고루 하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별로 골고루 해야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암에 살고 있으면 장관하면 안 되나요? 지금 여기 있는 장처관들이 출신 지역은 골고루 있지만 다 어디 살까요? 어디 살 것 같아요? 거의 예외 없이 서울에 살아요. 서울도 어디 살아요? 다 위장 전입해가지고 어쨌든 아파트 비싼 거 사가지고 제일 많은 사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동산 값이 잘 나가는 데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예외적인 1% 아니면 0.5%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출신 지역을 골고루 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든 장관이든
자기 고향 출신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렇죠?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데가 우선이지 고향이 우선인. 지금 영암 군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영암 군수가 자기 고향이 만약에 다른 곳이라서 자기 고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영암군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암군이 고향인 사람들 중에서 영암군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뭐 나중에 뭐 여기 와서 이제 은퇴하면 뭐 어디 하나라도 출마 좀 할까 해가지고 장학재단에 좀 출연을 한다거나 명절 때 좀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외에 실질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지금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출신 지역은 미안하지만 무의미하다. 출신 지역도 골고루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골고루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강남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강북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기도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강원도 사는 사람, 전라도 사는 사람들로 골고루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골고루 일한다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강남의 땅값이 오르고 강남만 잘 사는 곳이 되고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모든 국가적인 인프라가 거기에 집중되는 건 간단해요.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자기네 살고 있는 지역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영암군이나 이 인근에 무슨 장흥이니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저기 가서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미안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이 출신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출신 지역이 골고루 돼 있나? 자, 여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고 출신 지역이 잘못됐고 거주 지역을 골고루 해야 된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언론도. 그래서 다음 정권 때도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개각을 또 한다고 하면 또 볼 거예요. 자, 어느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 있느냐? 뭐 그 경상도 출신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신지와 거주지. 자, 우리가 출신지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령대가 좀 골고루 됐는데, 그러니까 제 또래 60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이상 세대들, 그래서 이촌향도를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고향이 중요하죠. 고향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일선에서 점점 물러나서 이제 고향이 없는 세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고향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입증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는 이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식민지도 거치고 전쟁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움직였어요.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권으로, 광주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냐면 무작정 상경.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단어죠. 무작정 상경.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골의 젊은 청년들이 또는 처자들이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무작정 완행열차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뭐 일자리 구하는,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무작정 상경이 무슨 말일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60년대, 70년대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계속 이주를 했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좀 더 윤택한 곳으로, 좀 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자, 그래서 부르던 노래도 고향에 관한 노래들이 많아요. 동요, 교과서에 있는 노래도 그렇고 우리가 그 유행가로 부르던 노래도 그렇고,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부르던 노래고, 그 다음에 저희 또래에다 부르던 노래에도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주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고향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고향에 관한 노래를 부를까요? 안 부르죠, 당연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애국가 다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애청하는 노래였던 나의 살던 고향은이 이제는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왜? 요즘 아이들에게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아이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자들이 이거는 너무 아이들 정서와 맞지 않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빼자. 그래서 빠졌어요.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고향에서 눌러 앉아서 죽을 때까지 사는 정착의 시대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즉 무슨 얘기냐?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향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추석에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명절의 의미도 모르고 조상에 대한 예절도 없는 그런 집안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 다 근처에 다 살기 때문에 명절날 간단하게 차례 지내고 이제 긴 연휴 동안에는 다른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멀리 찾아갈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같이 됐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것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갔다가 대학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이런 선진국들의 패턴들이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OECD 국가나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돼 있다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진국들에 많이 가서 보고 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럼 지방자치를 하느냐? 바로 정착사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만 보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성인, 독립한.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사는 곳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나. 그래서 재봤더니 평균 30km. 차로 가면 30분 거리에 자기 노부모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하면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다 흩어져 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몇 시간 타고 막 부모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이 부모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모가 있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의 휴먼 네트워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에 이민 온 그 또래들을 보면 다 교육 수준들이 높아요. 그래서 교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하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이제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잘 나가던 직업을 써먹느냐? 전혀 못 써먹어요. 막노동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배운 그런 것들은 써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돼. 자, 이것은 국가 내에서,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을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고향에서 눌러 앉아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게 돼야 된다. 제가 여기서 빠뜨린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정 상경할 수 있는 서울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영암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의 대학을 다니고 광주의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를 해서 수도권의 대학만 보낸다 하더라도 허리가 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남대 교수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아이 대학 보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아이 대학 보내는 게.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에 거기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전셋집 마련해 주려면 4억, 5억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 무작정 상경의 시대처럼 두 팔 벌려서 외지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곳이 이젠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더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다들 문을 딱딱딱딱 걸어 잠가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니까 서울도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몰려오고 살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나이 든 사람만 남아있고 그래서 국가의 효율성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출퇴근 시간이 긴 도시예요, 서울이. 지하철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 수준의 지하철을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다 외우기도 9호선, 10호선, 몇 호선 굉장히 많이 생겨서 굉장히 첨단 그런 그 도시인 것 같지만 지하철을 타고 그 출퇴근을 하는 서울 수도권의 직장인들은 가장 힘든 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아까 여기서 보여준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자기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시도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도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지방자치제도도 하고 지방분권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건 언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 정부도 아니죠. 자치단체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하던 모든 것들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다 권한을 이양을 해서 극히 일부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의회도 있긴 있지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그래서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치를 하려면 그런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언론, 즉 우리가 어떤 민주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부만 있으면 민주국가가 되느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정당도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도 있어야 되고 언론도 있어야 되고. 자, 지방자치에서 지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권을 꼬치꼬치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일정 정도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에도 위임하고 정당에도 위임하고 시민단체에도 위임하고 언론에도 위임하고. 그래서 이 사자들이 잘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지 지역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행정부, 공무원들, 자치단체만 그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 초기에 많은 지역에서 참여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자치를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의정 감시도 하고 예산 주민 참여 예산제도 하고 등등등등 포부는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 한 군데도 제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95년 이후에 벌써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든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주민들이 이 참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참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은 참여하지 않느냐?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야? 그래서 영왕 군민들은 이런 교육에 별로 참여하지 않아. 시민의식이 부족해.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라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가 안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정보 습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참여하려면 그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가 됐든 태극기 시위가 됐든 이념적인 성향에서는 정반대의 목표를 갖고 움직인 시위이지만 일단 여기에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없는 거고요. 촛불 시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촛불 시위에 참여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참여를 하려면 정보를 습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여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정보가 없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서 관심을 끌지 못하면 절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는 할 수가 없어요. 투표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제가 그 초기 단계, 일단은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정보 습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보 습득 수단이 경로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입수하는 정보는 뉴스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별로 책도 안 읽고 잡지도 안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 초기 화면에 있는 몇 개의 뉴스를 골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도 있으니까 저녁에 텔레비전 해서 8시 뉴스, 9시 뉴스 정도 보고 그러고 나면 오늘 내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어 하고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제 큰일이다 그래요.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주 불편하게 휴대전화를 꺼놨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휴대전화를 켜는 겁니다. 왜 휴대전화를 킬까요? 게임하려고요? 은행 체크하려고요? 누구랑 통화하려고?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오지 않았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 뭔가 내가 놓친 뉴스가 있나? 끊임없이 정보를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뉴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뉴스를 다 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난 신문에 있는 뉴스를 다 꼬박꼬박 읽는 사람도 없고 9시 뉴스나 8시 뉴스 하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시청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 휴대폰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뉴스들 순서대로 하나씩 꼬박꼬박 체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뉴스를 읽는데 종이신문이 됐든 이 다음이나 네이버가 됐든 뉴스를 읽는데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텔레비전 뉴스 한 30분. 그래서 한 40분 정도 뉴스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걸 해야 돼요. 무지무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고 생존하려면 어떤 뉴스를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뉴스와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뉴스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점점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시간, 뉴스를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미국의 영국의 로이터 인스티튜트라고 한 연구기관에서 전 세계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신문도 안 읽고 방송도 안 보고 뉴스를 점점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신문사 방송국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없어. 언론의 위기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있긴 있는데 뉴스는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사람들이 정말 어느 뉴스를 얼만큼 보고 어떤 뉴스를 선호하는지를 좀 자세히 조사하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부터 조사하기가 쉬워져서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조사한 것들을 26개국, 주로 이제 북미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제 국가별로 쫙 비교를 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뉴스가 무엇이냐를 봤어요. 관심도가 가장 높은 사람, 전 세계 26개국 전체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라고 표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지역과 관련된 뉴스예요. 63%. 다른 뉴스에 비해 국제 사건, 사고, 건강, 교육 다른 것보다도 월등하게 세계 평균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 지역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높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은 35%로 뚝 떨어져요. 다른 뉴스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평균치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게 전체 평균치니까 한국이 이 평균치를 크게 왜곡시킨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그렇게 자기 지역 뉴스에 관심이 없냐? 역으로 선진국 사람들은 왜 지역 뉴스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CNN도 있고 BBC도 있고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볼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뉴스 안 보고 자기 동네, 자기 지역. 자기 지역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단위 뉴스에 더 관심. 그래서 자 일단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왜 선진국 사람들은 촌스럽게 지역 뉴스, 국제 뉴스가 아니라 지역 뉴스에 더 관심이 많냐.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 왜 관심이 많냐. 선진국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잠깐 보실까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뉴스를 언론사에서 뉴스를 선택할 때 그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향력과 근접성입니다. 그 독자나 시청자들의 가까이서 발생한 뉴스를 항상 먼저 알려준다는 거.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무슨 큰 교통사고가 났다. 영암군청 근처 사거리에서 그 사고가 났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태풍에 관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태풍은 어떤 태풍입니까? 1년에 한 20개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모든 태풍에 다 관심 갖지 않죠. 어떤 태풍에 관심을 가져요? 대한민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우리 언론에서는 관심이 달라요. 영암 근처로 지나가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대신 저쪽 서울 쪽으로 온다면 이제 난리가 나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라는 것은 이런 영향력과 근접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지역과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영암에 관한 뉴스를 영암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거나 무슨 어떤 엽기적인 무슨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올 초였나? 강진에서 무슨 여고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강진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진이라는 것은 살인 사건 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강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인 사건 외에 다른 많은 지역에 관한 것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와요. 얼마 전에 그 수도권의 고양시라는 곳에서 기름 탱크가 엄청나게 크게 폭발했죠. 그나마 기름 탱크 한번 폭발한 것은 한번 폭발한 걸로 끝났어요.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여진이 계속 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포항 산다면 어떻게 돼요? 지진에 관한 뉴스가 계속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진 복구에 대한 뉴스가 계속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영암 국민들은 미안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 각 지역마다, 한 나라에서도 각 지역마다 중요한 뉴스가 달라요. 가치 있는 뉴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언론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필요한 뉴스를 골고루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포항 시민들에게는 지진에 관한 뉴스들을 자기 지역의 지진에 관한 뉴스들을 영암 군민이라면 영암 지역의 무슨 여기 조선소와 관련된 관련된 경제 뉴스가 됐든 등등등등 자기 지역 고유의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뉴스 말고. 근데 그걸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6.13 선거 했을 때 결국 영암군 유권자들이 가장 개표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후보에 대한 뉴스입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당선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암군수가 누가 됐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영암군수가 누가 됐는지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자막에 잠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지역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 투표도 하지도 않았고.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우리를 그것을 뉴스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좀 아직 시간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누굽니까? 잘 아시네. 직위는 뭐예요? 경기도지사.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영암군은 전라남도에 속한 걸로 알고 있고 전남도지사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재명 도지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뭔가요? 스캔들. 정말 중요한가요? 스캔들? 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후보와 한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됐냐라는 것. 그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나요? 경기도민들에게는 좀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경기도, 전남도민이나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지사 후보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충남도지사 후보는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도지사에서 물러난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뉴스만 계속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람 뽑을 게 아니야. 지금 앞으로 이제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도지사 후보자들은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와요. 자,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모순이에요.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언론의 정치 경제학.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집중도, 서울 집중도가 제일 높은 분야가 언론이에요. 90%, 대한민국 언론의 90%. 그러니까 언론이 전국 각지에는 많이 흩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 매출액, 대한민국 언론들이 사용하는 돈의 90%는 서울에 있어요. 인력도 90%가 서울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인력은 좀 더 많지만 돈이 다 거기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의 90%가 서울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라남도 영암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광주 것도 아니고 영암 것도 아니고 다 거의 다 서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들어서 서울 사람의 시각으로 서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 다 입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송, 신문, 뭐 등등등등 모든 게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권력과 언론, 서울에 있는 권력과 서울에 있는 언론이 민주화 이후에 묵시적인 타협을 합니다. 묵시적인 타협. 뭐 협정을 맺고 공개적으로 협정을 맺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어떤 타협이냐? 언론도 서울에 집중하고 권력도 서울에 집중하자. 민주화가 됐지만. 그래서 뭐 인권도 개선하고 뭐 선거법도 개정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개혁을 하지만 권력의 소재가 서울에 있는 것, 언론의 소재가 서울에 있는 것, 이거는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무슨 혁신도시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막 하고 해도 단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게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은 지방으로 절대 안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신문, 특히 우리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걸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KBS나 MBC가 지방에 있는 KBS나 MBC를 하수인, 부하, 갑을관계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갑을관계. 그래서 지방의 KBS는 중앙에서 직원도 임명하고 모든 업무 지시에 나오는 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지방의 MBC는
중앙 MBC의 자회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수직적인 구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점에 있는 권력만 쟁취를 하면 전국의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요. MBC 사장만 장악하면, 이사회만 장악하면 전국의 MBC를 장악해. KBS 이사회만 장악하면 전국의 KBS를 장악해.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권력, 방송과 권력 간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 어쨌든 과거 정권에 있었던 방송 인사들은 다 물러나고 친정권에 있는 사람들로 자리를 차지해요. 제가 뭐 그런 법적 구조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 권력이 형성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 시스템이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인환이 보기에도 정권이 바뀌니까 방송이 싹 달라져요. 신기하게.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데 결정적인 무엇이냐? 바로 언론. 왜?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한 표를 결정할 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다거나 후보자가 보낸 여러 가지 공보물을 꼼꼼히 따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몰표를 던지죠. 주로 정당을 선택하거나 출신 지역을 선택하고 몰표를 던져요. 그 중요한 기준은 언론 보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어쨌든 언론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통제하고 조정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통제하고 조정하기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중앙에 있는 언론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론 권력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언론도 있고 진보적인 언론도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문도 몇 개의 브랜드 신문이 있지만 그 신문만 장악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슨 조중동, 한겨레 몇 개의 신문만 장악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신문들을 다 보니까 전국에서, 또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전 국민들이 다 동시에, 거기엔 내 지역 뉴스는 하나도 없지만 매일매일 거기 들여다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디지털 인터넷도 우호적으로만 만들면 언론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무슨 언론 통폐합을 한다거나 언론인들을 해직하거나 이런 강압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말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개혁된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보수 정권이 등장하든 진보 정권이 등장하든 이 언론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중앙의 정점을 갖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언론. 근데 이 중앙 집권적인 언론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 중앙 집권적인 언론을 상징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각 도시도지사들을 상세하게 일일이 인터뷰해서 기사화해서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경기도청에도 기자 보내야 되고, 전남도청에도 보내야 되고, 강원도청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별로 사람들이 또 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자, 이런 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어디 가나 특히 이제 우리 60대, 70대 시간 많으신 분들이 정치적인 담론 얘기를 많이 하죠. 소위 말하는 종편 채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주제는 청와대예요. 거창하게. 그다음에 국회, 여당, 야당.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군수가 잘하는지, 시의원, 군의원은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번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얘기가 안 돼요.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왜? KBS나 MBC, TV조선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해주고 영원히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진국, 그 소득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갔지만, 그리고 주거 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됐지만, 정작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립유치원 막 떠들어요. 비리유치원. 정작 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영암의 사립유치원들은 건강한지 비리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즉 자치와 분권을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와 분권을 못하고 있는 이유.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하고 있는 이유. 왜?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가 매일 같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매일 8시 뉴스 할 때마다 한 일주일만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철저하게 이런, 언론 시스템이 지역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전국에서 KBS를 동시에 보고, MBC를 동시에 보고, 무슨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전 국민들이 똑같은 뉴스를 소화하는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전국적인 뉴스를 공유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지역에 필요한 뉴스를 또 동시에 다 습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뉴스가 뭔지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뉴스가 뭔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뉴스가 뭔지 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도죠. 어느 나라 지도입니까? 어느 나라 지도예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미국 지도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으로 돼 있고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어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으로 돼 있는 것은 행정구역입니다. 카운티. 우리로 말하면 군 단위의 경계선. 그 다음에 색깔이 같은 건 무엇이냐? 방송시청권역이에요. 방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10개예요. 210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거의 모든 방송이 유선 방송이든 지상파 방송이든 위성 방송이든 상관없이 방송 사업자가 직접 개인 가정의 수신기에 전파를 보내지 못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지역을 거쳐서. 그래서 지역을 거치라는 얘기는 뭐냐? 가다가 지역에서 지역 방송을 거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전국 방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CNN 같은 것들은 있긴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시청률 1%도 안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뉴스와 전국의 뉴스와 세계 뉴스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네 방송을 틀면 자기 지역의 뉴스가 나오고 자기 지역의 시장이 누군지가 나오고 자기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6시부터 주로 7시 사이에 저녁 뉴스를 좀 일찍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6시에 지역 뉴스를 하고 6시 30분에 전국 뉴스를 해. 어떤 게 더 시청률이 높겠어요? 6시 먼저 하는 게. 우리는 9시나 8시에 먼저 하고 뒷부분에 말미에 조그만 10분, 20분 그냥 생색내기로 보여주는데 미안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독일과 같은 나라는 어느 정도냐 하면 독일과 같은 나라는 전국 방송이 있어요. 독일 나라도 전국 방송이 있고 전국 채널이 있는데 전국 방송은 지방 방송이 소유자예요. 중앙 방송이 지방 방송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방송들이 중앙에 있는 방송을 출자해서 소유를 해요. 그러니까 결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방 방송이 갖고 있는 거죠. 전국 뉴스를 할 때도 전국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때 지역 뉴스사들이 각자 만들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보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비교적 우리와 비슷한 정도 그 인구 규모나 그 지역 규모가 좀 비슷한데 영국은 대표적인 방송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BC라는 방송이 있어요. BBC 뉴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BBC가 한 몇 년 전부터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졌어요. 뭐 편향적이다 이런 것도 나왔고 제일 큰 불만은 시청료가 너무 비싸다. 시청료가 2만 원. 20유로 정도. 우리 KBS 2,500원인데. 그래서 BBC가 이거 앞으로 시청료를 좀 더 올려서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청자들 영국인 시청자들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뭘 원하느냐, 뭐가 불만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제일 큰 불만이 지역 뉴스가 부족하다. 내 지역의 뉴스가 부족하다. 니들이 무슨 뭐 국제 뉴스 이런 거는 잘하는지는 몰라도 내 지역의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너무 적다. 지역 뉴스라고 하는데 내 지역이 아니라 옆에 지역 뉴스다. 예를 들면 전남 무슨 동해안 전남권 뉴스 하는데 영암 지역은 없고 목포 지역만 너무 많다. 자, 이런 불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그럼 지역 방송국들을 더 늘려주자. 각 지역별로. 그래서 소도시, 중소도시별로 이게 다 새로 생긴 지역 방송국들입니다. 인터넷, 위성 뭐 등등등등 유튜브 해가지고 많은 디지털 방송들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 말고 지역 방송 또 만들어주자. 그래서 BBC가 돈을 대주고 시청료 받은 거에서 돈을 대주고 지역 방송을 더 늘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역의 뉴스와 자기가 속한 나라의 뉴스와 국제적인 뉴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우선적으로 찾고 우선적으로 구하고 공급받는 시스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기가 편해요. 선거를 하면 지역방송에서 나와서 지역신문에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알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다 영암이든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든 뭐 서울이든 똑같은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영암군 같은 경우에 인구 5만이 좀 넘는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방송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방송이. 영국이나 독일 가면 좀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또 영암 지역에 인터넷 신문들이 있지만 별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거 되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지금 이거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하나 화목한 가정하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 차이는 뭐예요?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지역사회 내에 대화가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크게 어떤 경우냐? 남의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얘기. 주로 서울 지역이 어떻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무슨 몇 억이래. 영암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나마 하는 것도 다 남의 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은 지금 101동 102호에 사는데 옆에 101동 103호집은 어쩌고 그 집은 어떻고 그 집은 어떻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다가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 우리 동네에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띠를 두르고 프랭카드를 쫙 붙이고 시장 만나자고 군수 만나자고 하고. 전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양자택일밖에 못하는 거죠. 대화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까지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에요. 왜? 이런 전국 단위 언론, 수도에 있는 언론이 전국을 모두 다 통제하고 커버하는 언론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조선총독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돼서 약간 그게 이제 희석됐는데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모델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입니다. 29년, 39년 조사한 것들을 보면 신문이 전국 각지에서 발행이 됐어요. 여기 지금 아마 목포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 당시에 대도시에서는 골고루 전국적으로 신문이 발행됐어요. 대신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행된 신문들은 대부분 모두 일문 신문, 일본어로 된 신문이에요. 반면에 국문으로 된 신문, 조선 사람들이 보던 신문은 모두 어디에서만 발행해요? 경성에서만. 경성 하나, 평양 하나, 부산 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경성에서만 발행하라. 자,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중적인 신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이제 내년 9년이면 창간 100주년입니다. 창간 100주년 잔치를 크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떠나서 기업으로 100년 동안 기업한 데가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랑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냥 없는 듯이 넘어갈 거예요. 왜? 출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1920년에 왜 간단히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시사신문이라는 신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신문은 좀 망했고요. 이 신문들이 1920년에 창간된 이유는 1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3.1 독립운동을 일제가 무력 진압을 하긴 했는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일합방 후 10년 동안 무단 통치라는 걸 해서 언론도 없고 학교 교육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조선인들을 아주 무지하게 만들어서 식민지 체제에 복속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만에 민중분기가 일어난 거예요. 간신히 진압을 했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는 두 가지 선택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좀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군대들을 더 동원해서 감시를 해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이제 살살 달래가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도록 일부 조선인들을 해이할 것이냐. 그래서 후자를 택한 거예요. 왜? 전자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서 그 중국을 대동아 공영권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조선반도에 발목을 잡혀 있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문을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3개의 신문을 허용을 해주되 그 대신 그 당시 일본인 신문처럼 전국 각지에 골고루 해서 발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만 해라. 조선 총독부 근처에.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그 옛날 사옥이 다 그 광화문 옛날의 중앙청 조선 총독부 자리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델로 신문을 만들어서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은 다 당연히 서울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신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군사 독재가 되면서 다시 언론을 통제를 하고 서울에 있는 신문들에게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박정희 군사 정권이 몰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서울에 몰리면서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다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왜? 내 자식들이, 내 친척들이 다 서울에 가 있겠고 나도 언제 서울 갈지 모르고 자, 그래서 가장 서울에 관한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민주 정권이 되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6월 항쟁 민주화를 통해서 양보를 얻어낸 게 6.29 선언이고 이 6.29 선언에서 그 국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거의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도 하고 공정하게 선거도 하고 시국사범 다들 석방했고 대통령까지 됐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하고 언론 자유도 보장하고 정당도 마음대로 창당하고 하나 아직 안 된 게 지방자치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6.29 선언에 지방자치가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들 나온 얘기들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역 언론이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통계 자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 포털 초기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들입니다. 지방 언론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이 매우 취약해서 그럼 왜 사람들이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기자협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공무원 들으시니까 주로 이제 언론 보도자료 만들 기회도 많고 언론에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역 언론을 뭐가 지금 불만이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의존하고 감시 비판도 안 하고 등등등등등.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역 언론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리를 하면 지역 내 정보 교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여론도 없고
그다음에 권력 감시 안 됩니다. 단체장 되고 나면 이제 누구도 감시 비판하는 사람들 없어요. 또 지역 내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대화나 타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랜카드나 집회로 대부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무기력하고 낙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를 버리고 떠나서 더 좋은 데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나를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모순적인 현실은 지역 언론의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런 자치 분권이 되려면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언론들이 존재해야 되고, 지금의 이런 모순들을 해소를 해서 지역의 언론과 전국의 언론이 균형 있게.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뉴스도 내가 접하고, 영암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접하고, 전남 도청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행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씁니다. 지방 언론에는 거의 한 푼도 안 씁니다. 드러내놓고. 그 무슨 얘기냐? 지금의 기득권들은 어쨌든 지역 언론의 활성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 뭐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이 제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제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언론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언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돼서 저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